수필 읽어주는 자매지적 인자마술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다는 것. 김혜남.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때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던 2월 10일 바로 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대학교 예비 소집에 간다고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선 언니가 대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죽은 것이다. 몇 년 생으로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소울메이트 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다. 언니가 떠난 뒤 한 달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는 마음껏 울 수가 없었다. 새벽에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서울적 방문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울고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날은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늘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언니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자꾸 언니 생각이 난다며 끝내 강원도 공장으로 내려가 버리셨다. 집에서 언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와 큰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모두 자기 가슴 속에만 언니를 묻어두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침울했던 그때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버텨야 해.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내 연습장은 어떻게든 붙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채워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으니까. 역사학자가 되겠다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선택한 대학교 예비 소집일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언니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다른 학교,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였다. 나마저 무너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 걱정, 잊히는 일 없게 한 번에 대학에 붙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언니의 죽음을 견뎌내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이겨야 한다며 의자에다가 끈으로 내 몸을 묶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면 가위에 눌려 벌떡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버티는데도 한계치에 이르렀는지 대학 시험을 한 달 앞두고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몸은 고된데 잠은 잘 안 오고 계속 취해서 먹을 때마다 토를 했다. 나중에는 이러다 시험을 제대로 볼 수는 있을까 걱정되었다. 결국 시험 당일 마지막 교시에 과학시험을 보는데 세상이 노래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어떻게 버텨온 1년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겨우 시험을 마치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버텨야 할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또 버티고 있었다. 내 맘 같지 않은 첫 직장에서 인정받기까지의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고 결혼을 깨불고 싶은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고 많이 넘어서는 병으로부터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게 버티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거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덜 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가 수험생 시절을 붙이지 않았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의과 대학에 가지 못했을 테고 첫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면 정신분석을 공부할 생각을 못했을 테고 결혼을 깨버렸다면 지금의 가족을 얻지 못했을 테고 병으로부터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책을 쓰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버티면서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언니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며 내가 죽어버려야 했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겐 때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 만약 버티지 않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다면 삶이 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사실 정신치료 중에도 버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끝없이 치료자를 테스트하며 그네들의 분노나 절망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이를 견뎌내는 것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다. 자칫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료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견디고 그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텨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할 수 없는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1999년은 내가 운전면허를 딴 해다. 남들은 20대에 딴다는 면허를 40 넘어 뒤늦게 따면서 참 말도 많이 들었다. 아직까지 차가 없으셨어요? 장롱 면허라도 있으신 줄 알았어요. 바로 위 언니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탓인지 나는 오래도록 차를 끓였고 운전면허 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구나 운전하고 다니니까 나도 운전을 하면 당연히 잘할 줄 알았다. 운동신경이 둔한 것도 아니니까 웬만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남들은 다 잘하는 운전이 왜 나한테만 옳은 건지.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에서 계속 덜덜덜덜 소리가 나고 타이어와 보닛에서 연기가 조금씩 피어올랐다. 나중에 병원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로 운전한 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한 번은 딸과 그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4명을 태우고 가는데 주차장을 올라가다 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는 바람에 뒷차를 박을 뻔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에 왔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1시간 내내 트렁크를 연 채로 운전을 한 것이다. 생각할수록 창피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트럭이 내 차를 치고 갈 뻔한 일이 터지자 운전하는 게 두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뭔지 모를 자신감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을 연발하며 나는 스스로 초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해 차 뒷유리에 크게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녔다. 그러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차를 남편에게 반납해버렸지만 말이다. 그런데 한 후배의 말에 따르면 요즘은 초보 운전자도 초보 운전 딱지를 잘 붙이지 않는단다. 특히나 운전자가 예사란 걸 알면 운전도 잘 못하면서 왜 차를 끌고 나와 다른 사람 갈 길을 막론하고 면박을 주는 남자들이 있고 괜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다. 알아서 피해가라고 초보 운전 표시를 한 여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자기네들도 분명 초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했던 사람처럼 구는가 말이다. 처음은 누구나 서툰 법이다. 잘 모르니까 서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초보인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딸이 또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엄마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속상해. 내가 딸보다 사회생활을 30년은 됐다. 그 오랜 세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잘하게 된 것인데 감히 나와 비교를 하려 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너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30년을 건너뛰어 엄마와 비교하려더니 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내 나이 때는 너보다 더 못했어. 그제야 딸이 안심이 된다는 표정을 짓는데 나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왜 초보가 초보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처음부터 능숙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좌절해버리는 걸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신입을 끓인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입사하면 바로 자기 몫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한다. 왜 신입을 뽑지 않느냐고 물으면 언제 키워서 사람 만드냐고 되묻는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신입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래저래 초보가 찬밥 쉰새밖에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초보의 서툼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딸에게 오히려 회사 초보 딱지를 제대로 붙이고 다니라고 이야기했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며 달리기도 벅차다.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다. 그리고 긴장한 탓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그래서 초보 때는 1시간만 운전해도 녹초가 된다. 그만큼 초보는 초보다. 실수나 잘못을 할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리한 점도 있다지만 그래도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면 사람들이 믿겨주기도 하고 거리를 두는 등 초보 운전자를 배려해준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초보라서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선배들을 쫓아다니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선배들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 경험상 바싹 긴장해서 열심히 배우려는 후배를 예뻐하지 않을 선배는 없다. 그들 또한 서툴고 힘든 초보 시절을 겪어냈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한자가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도 많이 변한 거 아시죠? 어찌 모르겠는가? 사이코 드라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론을 알겠는데 경험은 없으니 한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한 탓에 말을 버벅댔다. 게다가 뭐가 멋진 말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았고 이론적인 해석만 계속 되풀이했다. 그런데도 그 한자가 더 나은 전문가를 찾지 않고 나한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부족하고 서툴렸지만 자기를 정말 도와주려는 진정성이 나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란다. 한자도 내가 초보인 줄 뻔히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그러니 더 이상 아는 척 혼자 끙끙대지 말고 초보 티를 내자. 실수 하나 했다고 금방 좌절하고 주눅들어 있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 모름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나 보니 알겠다. 실수가 마음껏 허용되는 것은 초보 때문이다. 초보 때뿐이다. 그때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듭한 사람일수록 아주 크게 발전한다. 그것이 초보 딱지의 매력이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1987년 탈벤 샤르는 21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다. 우승한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찼고 행복했지만 3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은 사라져버렸다. 스쿼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스포츠도 아니고 선수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는 세계 챔피언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영국으로 떠났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었던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고된 훈련을 거듭했다. 그 결과 영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청소년 메이저 대회의 결선전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시달리던 그는 갑자기 발에 쥐가 나더니 팔다리에도 쥐가 나 눈앞에서 1등을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1년 가까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킨 탓에 스쿼시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은 그가 운동을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저서 완벽의 추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교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하고 모든 리포트와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아야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최고점을 받았지만 불행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부 그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점점 더 불행해져만 가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과 불안을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완벽에 대한 집착과 강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럼에도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늘 불안했으며 그로 인해 삶은 피폐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를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더 즐기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나는 그의 말에 10분 동의한다.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사는 재미를 모른다. 매일같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도중에 삶을 즐긴다는 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고 싶지만 내일 볼 시험을 걱정하느라 놀 수 없는 학생처럼 말이다. 문제는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매일이 시험이라는 데 있다. 심지어 그들은 매일 100점을 맞고 싶어한다. 그들에게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신뢰다. 그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며 사람들에게 바로 외면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꿈꾼다. 대학교 입학 전에 대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취업 전에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 될 준비를 마치고 싶어한다. 결혼도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애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럴 땐 어떡하지 저럴 땐 어떡하지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수록 준비 목록은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통과인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과 60점만 넘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의 준비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0점만 넘으면 똑같이 필기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며 불안에 떨면서 시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한 준비란 있을 수 없다.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다 채우려다 보면 최소한 30대 중반이 넘어야 취업할 수 있을 테고 아파트를 산 뒤에 결혼하려면 40살 되기 전에 결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60%만 채워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나서보라. 어느 날 까마득한 여자 후배가 한숨을 푹 쉬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정신없이 결혼하다 보니 빠뜨린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사야 할 것은 많은데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속상하단다. 그릇 하나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리는 후배에게 내가 그랬다. 돌이켜보면 나도 돈 걱정을 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직접 사서 없는 살림 채워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다고. 과일 칼이 없어서 큰 칼로 과일을 깎아 먹고 밥주걱이 없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며 웃던 기억.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돈이 없어 비싼 거 못 사고 싼 걸 샀다가 후회한 기억. 큰맘 먹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먼지만 풀풀 날리는 가구를 보며 골머리 앉던 기억. 덩덩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생긴 추억도 한가득하다.
가구 몇 점 없다고 그릇 몇 개 없다고 죽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리고 밥주걱을 사고 과일 칼을 샀을 때 마음이 뿌듯했으며 빈자리를 하나둘씩 필요한 가구로 채워나갈 때마다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아서 기뻤다. 살림살이를 채워나가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느낀 것도 그때였다. 그래서 후배한테도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걸 준비할 수도 없었을 때고 아무리 준비해도 살 게 분명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조금씩 살림살이를 채워가라고. 서둘러 준비했으면 오히려 집에 안 맞는 가구들을 사서 후회했을 수도 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이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 삶에는 늘 빈 구석이 많았고 그 빈 구석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나는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다.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으면 어떤가. 가면서 채우면 되고 그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 것을.